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표 일본 방문 당시 발언이 또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이 시각 각 당을 대표하는 세 분 모시고 자세하게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지금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먼저 민주당 측에서 결과를 네네. 좀 평가해 주시죠. 네네. 일단 이번 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드 문제였습니다. 네. 사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언급할 것이냐, 직접 언급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할 것이냐.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사드라는 직접 단어를 쓰지 않고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좀 지난번보다는 톤 다운이 많이 됐다. 사드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네네. 봉합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상 간 한라인 설치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4대 원칙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할 때도 뭐 한미 연합 공조라든지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4대 원칙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경제 사절단이 최고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 회복에 좀 방점을 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이제 한미 FTA가 상품 무역에 대해서만 이제 됐었는데 이제 서비스까지 확대해서 그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요. 뭐니 해도 어쨌든 해를 넘기지 않고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그동안 어떤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사절단 부분은 우리 측에서는 총수들이 대부분 나간 반면에 네. 중국 측에서 좀 총수보다 약간 아래급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아까 외교 참사란 말이 나왔는데요. 네. 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외화 내빈, 쉽게 얘기하면 속빈 강정인데요. 실제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는 4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20, 30년 전부터 계속돼 왔던 원칙이고요. 그게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원칙이죠. 네. 근데 지금 안보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돼 있고 북한의 핵 개발이 지금 ICBM을 발사할 정도로 이미 고도로 발전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석유 공급 중단이라든지 어떤 강한 경제적 압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얻은 바가 없고 평화, 대화, 전쟁 불용 이것들은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이죠. 심지어 네. 비핵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문제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즉 남한, 한국의 비핵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을 중지시켜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와 똑같이 등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여전히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것에 불과하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었다. 반면에 거의 실질적인 효과는 결과물이 없었다.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좀 엇갈린 평가를 해주셨는데 국민의당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우선 그 기자가 폭행당하는 네. 사건이 생겼잖아요. 뭐 그게 이제 우발적인 사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중국 측의 대단히 잘못된 행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선 좀 규탄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교는 기본적으로 의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국에 대한 그 대우. 네. 더군다나 국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빈 방문을 했는 상태에서 영접을 차관복급이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가 이른바 혼밥을 지금 세 끼째 먹고 있는 예.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대단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번 그 중국 방문을 연내에 꼭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중국 방문을 하면서 하필이면 방문하는 날 난징 대학살이 있는 날 가서 중국으로 보면 어찌 보면 그 중국의 큰 제삿날 중에 하나인데 네. 꼭 그날을 택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도대체 대한민국 외교라인과 외무부 장관은 뭐를 하는 사람이길래 실제로 한중 간의 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네.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해야 되는 우리의 실질적인 그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빈 방문을 따내면서 실제 실무적인 것들이 전혀 정리되지 못하는 네. 그야말로 엉성한 아마추어리즘이 낳은 외교 대참사가 아니냐 아하.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아직도 지금 그 중국의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심하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수준에서
국내에 들어오시면 외교 라인에 예. 대한 점검하시고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주중 대사도요. 외교에 대해 전무합니다. 사강 그 대사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주중 대사는 국회의원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 인사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중 대사가 됐는데요. 도대체 주중 대사는 중국에 있으면서 이런 일정들 관리를 어떻게 했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홀대, 결례 논란 또 일정도 좀 무리하게 잡은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네,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그 외교는 물론 뭐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지금 청와대가 평가하듯이 어쨌든 회담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이 평창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에 시진핑 주석이 참가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든지 고위 관료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에 대해서 어떤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북경에서 아마 동계 올림픽이 2020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가할 걸로 보고요. 또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그 방중을 하기 전에는 이 산불 문제를 가지고 아마 중국이 좀 물고 늘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회담 과정이나 아니면 그 예에서는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실질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생각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는데 가장 네.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여당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역대 최고의 뭐 친중 정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이미 확보된 것들은 확보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네. 이건 오히려 중국이 할 말을 다 하고 우리는 방어하기에 바쁩니다. 방어하기에 바쁘다 보니 겨우 이룩했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는 원칙들 그것만 가지고 마치 크게 많이 이룬 것처럼 이야기할 뿐이죠. 저는 왜 이와 같이 저자세 외교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저자세 외교 때문에 외교적 결례도 그대로 나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외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 그것들은 현 정권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용인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걸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할 이야기를 하고 해야만이 그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것인데 중국에 대한 길들이기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네. 아까 형식 얘기만 했는데 내용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4대 원칙 얘기도요. 어제 언론의 그 기조로 보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4대 원칙을 합의했다는 얘기를 주로 하고 또 반면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견이 있었다는 게 국내 언론에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합의라는 단어를 과연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합의라는 단어를 왜 못 쓰냐면 공동 성명서나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견이 없겠죠. 근데 그것 자체를 안 하는 게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우선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드 문제를 비롯한 산불 정책과 그다음에 대중국 외교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북한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그 큰 틀의 안보에 관련된 부분을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설득하는 문제고 그 한반도의 그 비핵화와 평화, 그다음에 북한의 그 북핵 문제에 대한 대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게 사실 중국 외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다 할 부분에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네. 과거에 확인된 부분을 이번에 그냥 그 정상 간에 얘기하는 수준의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이번에 그 대중 외교, 그 국빈 방문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간 입장차가 참 이만큼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러 간 바로 그날 동시에 또 홍준표 대표는 일본을 방문해서 또 얘기거리가 됐습니다. 또 게다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면전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다. 뭐 아련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쓴 것으로 그렇습니다.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얼마나 분노가 발생했으면 그 정도까지 표현을 썼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가기 전부터 격이 안 맞는 어떤 태도라든지 중국의 혼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자 폭행 사건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바로 이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게 됐다는 이야기고 그 실체 속에는 실제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심지어 외교부장이 한국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자존심이 얼마나 뭉개졌는지 네. 여기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글쎄요. 그런데 그 표현이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네. 예. 이 아련, 조공이라는 의미가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아마 일본이 중국의 그동안 어떤 대했던 태도가 좀 다릅니다. 네. 만약에 이 아련이란 말이나 조공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아베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우리나라가 아직도 뭐 중국의 뭐 속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야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중국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네. 사실은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번엔 당연히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새벽에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한중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 문제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설치되면서 이게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100% 해결될 수는 없는 거고요. 차근차근 풀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네. 미국도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유엔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말도 사실은 중국이 제대로 안 듣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뭐 물밑에서는 하겠지만 그런 어떤 그 힘의 관계라든지 그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아무 그 성과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좀 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내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막말 대잔치를 하던데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문제가 있더라도 네. 외국에 나가서 자국의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얼마든지 공격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의 네. 총리 앞에서 자국의 대통령을 아련, 조공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 그건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대표하에서 외국에 나가서 외교를 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정당의 대표는 정당 외교를 하면서 혹시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정당의 정책으로서 조금 네. 할 수 있는 그 수준인 것이지 그거를 뛰어넘어서 외국에 마치 본인도 야당 대표면서 국민을 대표해서 외교하는 식으로 네. 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과하다.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을 방문해서 그것도 총리 면전 앞에서 한 것은 그렇죠. 상당히 과했다라는 예.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뭐 표현이 과했을 수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왜 외국 정상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가기 전부터 문제가 있고 가고 나서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도저히 제1야당으로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떤 굴욕적인 외교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런 말을 이야기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드 문제 얼핏 이야기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처음에 반대하다가 나중에 받아들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 이전에 아주 좋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조적인 태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을 믿을 수가 없다.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드를 배치하게 된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핵 개발은 이루어지고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북한의 핵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 더 이상 나아간 것은 한 발자국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과의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또 다음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국민의당 이야기 좀 할까요? 좀 어수선하실 것 같은데, 네. 통합론을 둘러싼 갈등에다가 지금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DJ 비자금 제보 의혹까지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합이냐 아니냐 뭐 피로감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분당으로 가는 것이냐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겁니까? 우선 박주원 최고 건은 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당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상징계 건으로 당무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원 최고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진 사퇴를 한 상황이 돼서 비상 그 징계 건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아마 조만간 좀 그 결론이 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당원 간담회 했고요. 주말에 광주 전남북 그 당원 간담회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강원도, 화요일 날은 대전 충남북 그 당원 간담회 해서 의견을 쭉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요. 네.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남은 지금 현재 국민의당 대 민주당의 양강 구도죠. 근데 호남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사당 체제, 4강 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는 3강 구도로 적어도 치를 수 있는 구도가 돼야 국민의당의 어떤 그 정치적인 영역을 넓혀갈 수 있지 않겠냐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부분을 접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아마 다음 주 중에 계속 하실 걸로 보고요. 네. 글쎄요, 바로 분당이다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로감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근데 당내도 그렇고요, 언론도 그렇고 당원 지지자 모두 지금 너무 좀 오래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단을 좀 요구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결단과 그 지도부의 결단을 받침해줄 당원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방법들이 적어도 다음 주 말이나 그 다음 네. 주 초, 뭐 빠르게는 연내 아니면 늦어도 연초까지는 가닥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예. 같은 국민의당 상황을 또 양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다른 당 얘기라 좀 조심스럽긴 네. 한데요. 아마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에 대한 짝사랑이 아마 어느 정도 결론을 낼 때가 되지 않았나 보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유한국당과도 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워딩이 뭐가 있었냐면 강정마을에 대해서 대선 기간에는 분명히 구성권 청구를 즉각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최근에는 법 취지의 파괴다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 행동을 보면 아마 그 국민의당과의 통합보다는 기존의 어떤 뭐 자유당과의 통합도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색다른 게요. 이 손학규 대표 전 대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 이제 두 사람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쨌든 언급한다는 얘기가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짝사랑이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남의 당 얘기라서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간단하게 제 생각이 네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봉합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제 갈 길을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유는 아마 기본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호남파라고 하는 분들은 호남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대부분 그 민주당의 지지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그 사람들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뭐 재경 서울 지역에 있는 이런 의원들이나 혹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외연 확대를 해서 즉 전국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연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호남 출신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반한다 하더라도 네. 외연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대립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좀 힘든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 구도로 선거를 치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되고 국민의당이 민주당하고 어떤 뭐 연대 통합을 해서 양강 구도로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양 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중도 진영이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네. 전국적인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어렵지만 그 길을 개척해 가보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 그거는 뭐 그 사실은 국민의당의 지향점이고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혹시나 바른당 보수 쪽에서는 뭐 한 당으로 되는 것이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그리 돼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적으로 호남 쪽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쪽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당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거의 준여당처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표가 더 갈라지기 때문에 네. 3당의 정립되는 형태가 그렇게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거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지난 총선 때 3당 구도로 하면은 일려 다야 구도이기 때문에 여당이 승리한다는 그래서 굉장히 자만했거든요. 그럼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여당의 참패였고 야당의 승리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3당이 그러니까 삼각 그
이른바 천하 삼분지계로 해서 중도가 확장이 되면 가장 사실은 피해 볼 수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이고요. 네. 그다음 피해자가 민주당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앞으로의 상황 또 예. 지방선거 구도까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어요.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라고 친이계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당연히 자신감의 표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차원의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뭐 여러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어졌지만 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적폐청산의 기준 그리고 범위 이런 거 관련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그렇게 적폐청산이 오래 가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어쨌든 자신감의 표현이라 보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뭐 김태효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관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 등이 뭐 그 석방되거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자기한테 이제 수사가 뭐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수사는 이 군이 어쨌든 댓글을 달면서 정치에 관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거는 다스가 누구 거냐입니다. 다스에 대한 개인적인 예. 비리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수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황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지금 아마 19일이 뭐 생일이면서 결혼기념일, 대선 승리 기념일이라 아마 그 전날 이렇게 대규모 회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경제도 좀 어렵고 그런데 네. 굳이 뭐 전직, 현직 이 사람들 모아서 새몰이를 한다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자숙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을 놓고 또 좀 추측, 의혹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자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국교 단절까지 언급하면서 경로를 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임 비서실장이 갔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네. 이게 사실 여부가 좀 확실치 않아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실제로 MB 정부가 그 왕세자하고 무슨 거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퍼져 나가서 그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경로해서 외교적 단절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이건 네.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우선 국민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보고를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진척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뭐 언론에 약간씩 보고 그러니까 언론의 추측성 기사가 예.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네, 곤란합니다. 일단 이게 좀 네. 진상이 먼저 파악이 돼야 예, 될 것 예. 같다라는 이야기셨는데요. 예,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운영회를 소집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네. 것이고요. 뭐 이와 같이 이제 약간 이렇게 추측성 발언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뜬금없이 갑자기 그 이전에 아무 이야기도 없다 갑자기 뜬금없이 가게 됐는데 그 시기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갑자기 간 이유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비서실장까지 가게 됐냐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간 이유도 좀 약간 이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파병 군인을 이렇게 위무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국방부 장관이 갔다 온 상태에서 굳이 비서실장이 뜬금없이 가게 되니까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유와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원전 수주에 대해서 네. 그런 여건들이 계속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거는 과거 정권 시절에부터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위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시점이나 이유에 대한 좀 의혹들이 있다. 좀 시원찮지 않은 면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네.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 MB 비리에 대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대북 외교라 문제 아니냐, 지금 뭐 단교 문제까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뭐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서 아마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회가 됐든지 아니면 언론 형태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내용은 아마 조만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라는 게 이게 네. 뭐 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다 공개하면서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이제 발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상황 각 당의 대변인들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